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자, 드디어 111회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는 잘 지으셨나요? 자, 마무리 하시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으려니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와 유사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뭐 110회차 안타깝고 쓰라리게도 많이 틀렸어요. 제가 적중을 할 때 109회차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110회차는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1회차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잘 예측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격률부터 보면요. 110회차의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의 이런 똥촉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다들 잘 보셨어요. 이렇게 잘 보시는 거 보면 사실상 떨어졌든 합격했든 모두들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산세무 1급을 좀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선이더라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부분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은 진짜 기적적으로 71점 막 이런 점수로 합격을 이루기도 하셨죠. 사실 뭐 90점이 넘든 71점이든 동일한 자격증 나오는 거니까 뭐 그때 합격률이 좋았든 낮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1회차 합격률 어떻게 될까요? 보통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102회차라든가 109회차에 대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래도 10%씩은 다 넘었고 좋을 때는 20%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전 회차나 이런 것들만 9%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108회나 107회나 106회 이렇게 연달아서 합격률이 좋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또 111회차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보도록 할게요. 이 110회차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상급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실제로 업무용 승용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나올까 싶었고, 원천 납부세액 잘 안 나오는데 올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올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맛을 들이셨어. 그래서 내셨더라고요. 상급비용 명세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몇 번 해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관련된 기출 몇 개 풀어보면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지나간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예측하는 내용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0회 예측 영상 보고 나서 111회 예측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잘못 플레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110회차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거, 제가 그때 뽑아드릴 때 사실은 이미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싶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한 메뉴들이었거든요. 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11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먼저 주의사항 얘기하고 가면은, 항상 전산세무 1급은 법인 조정 파트 문제 5번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네, 회사 변경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가끔 긴장하시다 보면은 회사 변경을 안 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깜짝 놀라죠. 왜? 마지막 문제쯤 풀 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이거 지금 현재 내가 회사 변경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5번 들어갈 때마다 회사를 꼭 변경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나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회사 변경을 안 하실래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고 나서 자료를 불러왔을 때 매출액이 딱 시험지와 내 프로그램이 일치하도록 거의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회사 변경 제대로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숫자를 가지고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감가상각 조정. 꽤나 자주 등장하던 메뉴였는데 왜 요즘 안 보일까요? 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진짜 자주 보던 메뉴, 자주 출제되던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명세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얘도 진짜 잊을만 하면 나오고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던 내용인데 올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도 역시나 한참 나오기 시작할 때, 좋아할 때는 꾸준히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102회 이후로 뚝 끊겼어요. 왜 이러죠? 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죠. 109회차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1회차에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이건 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만큼 빈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접대비나 대손, 세금과 공과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그 빈도수가 높은데요. 직전에 나왔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오면 접대비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및 명세서인데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및 명세서는 특별하게 학습이 내가 뭐 특별하게 얘만을 학습한다? 물론 나와 있는 기출들 가지고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얘는 뭐예요? 모두 다 F3 조정 등록할 때 등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으로 하나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사실은 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는 110회차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111회차 또 나오느냐? 최저한세 물어보고 싶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작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저한세를 반영해서 작성하는 거 할 수 있어? 라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전 회차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스킵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있네요.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뭐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은 꽤나 많은 내용,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메뉴를 다 찍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온 이유는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메뉴라서 실제로 이 이후에 이 97회차, 95회차, 88회차 이후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들을 무시하자니, 그래도 찝찝하고 얘들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자니 또 역시나 흐름에 따라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애들을 가지고 왔어요. 얘들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수익금액 배당금 명세서 97회,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97회,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97회예요. 97회 때 뭔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던 메뉴만 골라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혹시나 내가 또 찍어준 것만 공부했다가 내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라는 마음이 드시면 97회차 풀어보시라고요. 97회차만 딱 풀어봐도 이렇게 스페셜했던 애들은 다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에서 95회차 한번 가서 풀어보시고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지만 88회차부터는 어쩐 일인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사실 뭐 직전 회차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내용일 텐데요.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인지 영업외수인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회계상 매출이다라고 하면 이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죠. 회계 영업외 수익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자 수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을 텐데요. 그 모든 영업외 수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이라고 여겨지는 아이들만 끌어오죠. 그 영업외 수익 중 누구냐? 부산물에 대한 매각, 작업 폐물에 대한 매각, 즉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잡이익 중에서도 부산물과 작업 폐물에 대한 이 매각을 통한 회사의 이익, 그 부분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넣었다면 가산 차감은 여기서 진행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조정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위에 작업 진행률이든 아니면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든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매출액이 즉 수익이 누락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
혹은 수익에 대해서 이제 빼줘야 될 거,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잡았지만 세법에서 수익 금액은 아니야 라고 해서 빼줘야 될 것은 차감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점은요, 가산 자리가 매출액이고 차감 자리가 매출원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출원가는 여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수익금액 조정계산서니까 매출액을 더해야 될 때, 매출액을 빼줘야 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업을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집중해서 이 정리하는 건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이다 라고 해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탭들을 입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다 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F2 눌러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눌러보신 다음에 이 누락한 거래라든가 아니면 수익의 인식 시기가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년도 수익인데 올해 장부에다가 수익을 잡았다. 그럼 뭐 마이너스 차감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올해의 수익인데 장부에 아직 적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산 조정을 진행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매출액인데 대응 원가가 있어요. 즉 매출 원가 부분이겠죠. 아니,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에서는 안 한다 그랬는데 대응 원가 탭에 매출 원가 왜 넣느냐? 자,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매출액과 매출 원가에 대해 조정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 공사에 대해 쭉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도급자 도급금액 넣어줍니다. 자, 세법에서 생각하는 진행률에 따른 수익금액이 있을 거고요. 회사가 이 공사 수익과 관련해서 인식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밸런스 차이가 난다면 조정액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매출액은 나중에 조정 등록할 때 입금 산입,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송금 산입 이런 식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 매출원가에 대해서 입금, 송금을 인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할 점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장기건설은 뭐 진행률 계산을 하겠지만 단기건설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인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장기건설 계약인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겠지만 혹시라도 단기건설 계약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회사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를 연결해서 내오게 된다면 세법상 이제 법인세법에서의 수익금액이 나왔죠. 그런데 뭐랑 밸런스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랑 밸런스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앞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상황들을 모두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기준 경비율 번호 넣어놓고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 혹시라도 이 수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입 금액이다라고 해서 매출액에 대한 내용 중에서 외국에 수출한 걸 뺀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수입 상품 쪽에 커서가 갔을 때 금액이 들어갔을 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수출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진짜는 여기죠.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익 검토다라고 해서 이제 자료들을 불러와서 넣어주실 때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간주 공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표 안에 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여기에 양수로 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특히나 조심하실 점은 이 내용 자주 나오죠. 우리가 기계장치나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뭘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공급 시기 차이 가산.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먼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과표에 공급가액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아직 실제로 계약금만 받은 거지 물건이 인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을 인식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밸런스 차이가 바로 여기에 넣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상 증여와 관련해서 공급가액과 시가에 대해서 차이를 넣어줘야지만 또 법인세법의 수익금액이랑 밸런스가 맞는 경우들. 자, 매출이 누락했을 때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 넣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셔서 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와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 F2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산이나 이런 것들 집어 넣어주시고 취득, 그 다음 상각방법 넣어주겠죠. 자, 취득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기초가액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취득, 자산, 단기 중에 증가해서 이제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여기 넣어주는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 자, 이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자본적 지출액 직시상각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자본적 지출을 4번 자리에도 있지만 7번 자리에도 있더라. 이거는 뭐냐? 자,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졌지만 회사가 그에 대해서 수선비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원가 쪽으로 넣는다기보다는 즉시 이 수선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같이 넣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쪽 모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가정하고 조정 들어가려고 바로 7번 자리에 따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자리에는 자본적 지출이지만 이 엘베에 대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면서 수선비로 이렇게 잘못 처리한 부분들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액 수선비다라고 해서 만약 600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수선비 처리한 걸 모두 다 수선비라는 계정 그 자체로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왜? 액수가 소액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600만 원 미만은 제외되는구나. 만약에 문제에서 이 엘베나 이런 거 설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소액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수선비 처리해도 돼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금액이 제시가 되었는데 1,000만 원이더라. 1,000만 원을 수선비 처리했다고? 액수 자체가 너무 큰데? 이거 엘베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인데?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7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정률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 정률법 자체가 이제 미상각 잔액에다가 우리가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회계상 장부상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에 상각률을 적용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이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손익계산서나 이제 500번 때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다가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넣어주시되, 만약 전교로 수정 손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서 회사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이야기해봤고요. 조심할 점, 나중에 업종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경비 구분하실 때 500번, 800번 잘 구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와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에서 이제 자료 버튼 눌러주시면 자료들이 다 들어오고요.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조정 등록을 하려고 들어온 내용이었겠죠. 자, 조정에서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혹시라도 뭐가 있다면 단기말 이제 부인해야 되는 금액 한도초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송금물산입, 그 다음에 이제 전교류성 손실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송금산입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우리가 추인을 하게 되면 반대로 뭐가 된다? 당해년도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전기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전년도에 송금물산입이었던 게 당계 송금산입이 되는 거니까 전기의 유보 발생이었던 게 당해년도에 유보 감소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주로 대부분 유보에 대해서 감소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었죠. 이때는 뭐만 하시면 돼요? 불러오시게 하고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명세에서 자산이냐 부채냐 나누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화자산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 모든 자산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화폐성 자산 부채들에 대해서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은 아예 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발생한 날의 환율, 적용 환율 써주시면 되겠고요. 평가 금액은 기말에 매매 기준율을 써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거래 발생일의 환율과 매매 기준율 환율을 했을 때 거래 발생일에 1,000원이었다. 매매 기준율이 1,200원이었다. 그럼 200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 원래는 이제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 그런 결산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금 산입을 진행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거래 발생일의 환율이 1,000원인데 기말이 1,200원이야? 그렇다면 기말의 결산 시점에 환율이 올랐다는 건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했구나. 부채가 증가한 즉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 환율조정차 대등 갑지 서식을 갔을 때요. 회사 손익금액 대상이다 라고 해서 금액이 있을 경우 조정금액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0원에 거래가 있었는데 이걸 실수로 1,100원으로 결산 때 환산을 하긴 했어요. 즉 장부상 외환산 이익이다 라고 100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환율 적용을 잘못해서 1,100원으로 했대요. 그럼 세법에 맞춰서 100원을 추가로 더 우리가 입금 산입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200원이 아니라 100원이 입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금액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손익금액 계상이 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조정 등록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서식입니다. 자,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이거 하실 때 신제품만 가능하고 중고품 안 됩니다. 투자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공제율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거 안 알려주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관련된 회차 꼭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아니면 수도권 밖인지 청년인지 청년이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1번 서식, 2번 서식을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3번 단기 공제하거나 2월액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당해년도에 공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2월 돼서 넘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그런 미공제 금액 중에서 2월이 가능한 세액공제들은 또 2월액에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뭐 얘를 따로 제가 예측한 건 아닌데 역시나 이 서식도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에 자체 연구 개발비의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인건비도 있겠고 기타 관련 비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연구 개발비도 있겠고 위탁 공동 연구나 인력 개발에 대해서 아래쪽에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뭐 문제에서 자료 제시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이렇게 연구 개발비에 들어간 비용들을 연도와 함께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이랑 직전 1년도의 금액들을 비교해서 직전 1년도의 금액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조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경상연구개발비나 개발비를 넣습니다. 행정사무 담당 인건비 넣지 않습니다. 주주에 대해서 즉 10% 초과하는 주주에 대해서 혹은 주주인 임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다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공제액으로 와서 공제율이나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 맞춰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접대비 들어갑니다. 접대비 역시나 불러오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현물접대비다 라고 한다면 사실 현물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원가와 시가 중에 더 큰 금액이에요. 보통 이제 시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로 접대비 처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제품이 나갔습니다. 100만 원. 부가가치세가 이제 뭐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접대비 13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은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300에 30만 원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330으로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330이 접대비가 되어야 돼요. 부가세법은 130으로 접대비를 했는데 330이구나. 그럼 둘의 금액 차이는 얼마가 된다? 200. 즉 원가와 시가의 차이인 200. 요게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는 거? 접대비에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접대비에 대한 관련된 비용 계정을 쓴 것에 대해서 계정 금액이 조회가 되고요. 자, 만약에 그 중에 사적 사용 경비가 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있다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쓴 일이니까 회사 일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접대비라는 계정을 쓰기는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적 사용 경비로 들어오겠고 당연히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송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 비용 처리했는데 송금 인정 안 되는 항목이니까 송금불산입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접대비 금액들이 들어올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반드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고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 경조사비 20만 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돼 가능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100만 원을 경조사비로 냈다고 하면 80만 원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20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경조사비로 낸 금액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금액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은 3만 원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회사 일에 쓴 거고 이제 개인카드 썼다 하든 뭐든 어찌되었든 이제 3만 원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6번 자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요 7번 자리 있죠. 접대비 해당 금액. 거기에서 이제 9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금액을 뺀 금액이 16번 자리에 들어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 하나에서 조금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102회차인가 106회차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경조사비를 딱 20만 원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7번 자리에 그 9번 자리에 없었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 내용까지 같이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만 원짜리 경조사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경조사 금액을 빼고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9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 어찌되었든 이제 조정 등록이 들어갑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미사용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용, 기타 사외출 들어가겠고 한도 초과도 기타 사외출. 이제 대표자의 사적 경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여로 처분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인데요. 요거 절반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절반을 먼저 입력하고 저장. 자, 불러오기를 보통 하지 않고요. 자료에 제시가 되죠. 단계순이익 얼마다, 입금산입 얼마다, 송금산입 얼마다, 뭐 기부금 한도초과 얼마다, 혹은 전기에 한도초과액을 단계 송금산입하는 거 얼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연도만 잘 넣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물어보죠.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최저한세 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최저한세 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이 아래쪽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감면세액이라든가 이제 세액공제를 넣죠. 감면세액을 우선순위로 하되 만약에 금액이 그래도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들을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조정 후 세액 나오는 거 금액을 참고해서 오른쪽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우리 회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19번 자리에 넣어주고 그 외에도 이제 중간 예납이나 그 다음에 수시부가 원천 이런 것들이 자료에 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추가해서 넣어주시고 분납은 요즘 잘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1,000만 원 우선 내고 나머지 초과액 잔여 금액으로 납부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2,000만 원을 넘었다면 50%씩 쪼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다라고 하는 문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과거에 너무 97회차에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왔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시다 보면은 여기 지급이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차익기간 전체 이자 비용에서 전체 이자 수익을 빼셔야 돼요. 전체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대상 관련 건설이자 금액으로 되는 거는요. 여기
여기 앞에는 지급이자는 전체 기간을 넣어줬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도. 하지만 여기는 공사 기간. 그러니까 이 차입한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짧으면 이 짧은 공사 기간에 맞춘 이자 비용에 빼는 것도 이자 수익도 공사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을 빼서 이 건설 자금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건설 중인 자산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이제 차감 조정액이 뜨겠죠. 그 부분은 이제 송금불산입 이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조정 등록을 했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88회차 나오고 안 나왔는데 혹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요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된 방법으로 넣어줘야지만 세법상 신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달에 했다 그러면 제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 전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장부 가격이 평가 금액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계산착오의 경우엔 착오된 금액으로, 즉 실질적으로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을 넣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조정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조정 등록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도 있겠고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하셔야 돼요.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남아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지? 나 진짜 이것저것 손에 하나도 안 잡혀 라고 했을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이런 것 좀 보면 되겠구나, 혹은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해당하는 문제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합격하신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오셔서 저 합격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잘 맞췄다면 교수님 정말 잘 맞추시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 또 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다반이 나올 때까지 시험지를 먼저 입수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시험 시간쯤 되면은, 끝날 시간쯤 되면 뭐가 나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112회차에 다시 제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112회차에 제작해주는 영상 보고 또 그때 가서 합격해야지 라고 합격을 미루지 마세요. 합격을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꼭 이번에 합격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